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남권의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 사이에서 올해 분양을 뒤로 미루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단지들이 잇따라 완판되며 분양가를 올리더라도 청약을 완판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 발표가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내몰린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의 현실적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서비스 안착에 성공한 웰컴 저축은행의 주도적 참여로 서비스 확산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사고의 책임 범위를 경영진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단지들이 잇따라 완판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에서는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단지들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청약이 잘 되다 보니 향후 더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분양을 앞뒀지만 그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방배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원페를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강남 3구에서 올해 11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9곳이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청약 열기가 급격히 꺾인 이후 미분양 걱정에 분양 일정을 미룬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서울 분양시장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순위 청약자 수는 9만 명에 육박해 한 달 전보다 5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올해 1월 0.28대 1에서 8월 36.62대 1로 130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청약 열기가 건설사나 조합의 가격 욕심을 자극한 게 강남권 분양 일정 연기의 이유로 꼽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좀 분양 시기를 늦춰도 그런 공사비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분양 시기를 조금씩 다 뒤로 늦추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제곱미터당 194만 3천 원에서 197만 6천 원으로 1.7%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인상입니다. 하지만 내년으로 일정을 미룬 강남권 사업지 중 연내 분양을 고려하는 곳은 여전히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내년에 공사 현장별로 새롭게 계약할 사안인 인건비와 건설자재값 등의 상승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려면 올해를 넘기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또 고분양가 논란을 빚게 되더라도 되살아난 청약 열기를 고려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주요 입지에서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완판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강남권에서는 언제 분양을 하더라도 완판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녹아 있고 실제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가 12억 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무순위 청약에 3,500여 명이 몰렸고
호반 서밋 개봉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분양가가 9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인근 단지들에 비해 비싸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달 예정된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재산정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궁지에 몰린 카드사들은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줄곧 인하만 됐던 수수료율에 현실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내놓기로 한 적격 비용 재산정 개편안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 발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발표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은 카드사가 신용 체크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맹점에서 떼어가는 수수료 비율을 말합니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매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매번 수수료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장 최근 결정된 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로 업계는 카드 결제 규모가 커져도 수수료율이 낮아 수익성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재산정은 실제 카드사 본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주요 카드사 8곳의 가맹점 수수료는 7조 4,724억 원으로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2조 넘게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8곳 카드사 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2.8%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카드 대출과 리볼빙 금리 비교 공시도 머지않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금리 인하 경쟁이 펼쳐져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한 카드사들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을 택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카드업계는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낮출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 내용으로는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꼽힙니다. 업계는 단순 주기 연장이 아닌 현실적인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오르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오는 18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축은행 38곳이 참여해 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서비스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웰컴 저축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비스 확산 기대감이 높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예적금과 보험 내역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자산 평가를 받고 개인 맞춤형 대출 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 중앙회 앱에서도 이런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다음 주부터 중앙회 앱인 SB톡톡 플러스에서 자산 현황을 통합 조회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자산 부채 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출받으려는 고객은 이를 활용해 더 나은 대출 금리나 한도 정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저축은행 영업 채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은행 업계가 디지털 금융에 속도를 내는 건 정해진 영업구역 한계를 극복해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웰컴 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업계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총 1,300억 원의 대출 연계 실적을 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같은 거 활용하면 다른 연계 서비스가 가능해지잖아요.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워낙 원하는 게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니까. 다만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등 정책적 관심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줄줄이 발생하면서 이 금융권의 느슨한 내부 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의 배경부터 실효성까지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처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안입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금융사고, 즉 내부 직원의 횡령, 배임과 같은 일탈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도록 한 건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개개인의 직책과 책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의 도입입니다.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한 건데요. 그러면 각 임원은 본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 통제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CEO에게도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경영진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관리 의무까지 갖게 되면서 책임 범위도 훨씬 넓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은 3개월 전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보다 CEO의 책임 항목을 더욱 구체화한 게 특징입니다. 원래 이 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추진 중인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에도 금융당국에서 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 법률안은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번 주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에 발표됐던 금융당국 개선안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국은 이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아무래도 의원 입법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섭니다. 이제 상임위 회부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중 시행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서 계속해서 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BNK 경남은행의 1,400억 원대 횡령 사건, 그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까지 최근 한두 달간 금융권에서 굵직한 사고들이 많이 드러났죠. 누적된 금융사고 금액을 보면 심각성이 더욱 크게 와닿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개 금융업권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25건, 사고 금액은 무려 1조 1,070억 원에 달했는데요. 심지어 여기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피해 약 2조 원은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연간 피해 금액 추이를 봐도 좀처럼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의 집계만 봐도 벌써 35건의 금융사고와 75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사기였고 횡령, 유용, 배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권 내부 통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여 큰 사회적 이슈로까지 보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손보겠다는 것을 보면은 당국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서 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금융권 내부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당국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사들은 서둘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일일이 보고받을 수 없는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리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은행장들의 행보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부 통제는 외부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체 노력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개정안이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를 일정 부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초점이 단순히 CEO 중징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경제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빠른 보상 이런 것들인데 CEO들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럼 전반적 프로세스가 나아질 것이냐, 보완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또 중대산업재해법 등의 전례로 보면 정작 CEO들은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벌 기준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테마성 장세가 지속되며 이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증권가가 주목한 배당주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9월 배당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배당주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란 평가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통해 배당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주가 상승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은 채권형 자산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더해 한동안 지속된 짧은 테마성 장세, 배당주 투자가 작년보다 빠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2005년 이후 고배당 지수가 주가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6월과 9월로 나타났다며 지금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은행과 통신 등 배당 수익률이 높은 업종들을 담고 있습니다. 증권가가 주목하는 배당주는 금융주입니다. 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실적이 상향되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주의 배당 수익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이 9%가 넘습니다. 키움증권은 금융주는 이자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자 비용 대비 대손 비용 증가는 적어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약 6%,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2배에 가까운 11%에 달합니다.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유통주식 수가 적어 주가 상승폭이 큰 데다 배당 수익률도 높아 수익화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식품축제 NS푸드페스타가 익산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선 매년 다양한 레시피를 발굴하는 요리 경연이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전략 작물인 가루쌀을 활용한 요리 경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리대회 참가자가 끓는 물에서 가루쌀면을 건져 비법 소스에 묻힙니다. 가루쌀 라면이 10분 만에 색다른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NS홈쇼핑이 개최한 NS푸드페스타에서 가루쌀 라면을 활용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뽐내는 요리대회가 열리며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라면과 다르게 쌀라면이어서 탄수화물이 많이 첨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시피를 국물 위주로 집중을 많이 했고. NS푸드페스타는 NS홈쇼핑이 2008년부터 개최해온 식품 문화축제로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할인 퍼스트키친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16년 만에 요리에서 식품으로 주제를 확장하고 행사 일정도 처음으로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페스타에선 가루쌀 알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루쌀 재배 방식은 밥쌀과 유사하지만 밀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품종으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개발된 전략 작물입니다. 쌀은 밀보다 글루텐도 없고 건강에 좋고 영양도 더 고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밀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올해 NS푸드페스타에선 처음으로 가루쌀 라면을 활용한 요리대회가 열렸으며 홍보존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중앙에는 가루쌀로 만든 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가루쌀 빵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야외 무대에선 하림그룹의 브랜드전과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와 시식 판매 부스가 상시 운영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데이를 열고 통합형 T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이 탑재된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차 안에 나만의 비서 역할을 하는 운전 루틴 기능이 새로 추가돼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즐겨 듣는 노래나 아침 뉴스를 알아서 들려주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타봤습니다. 볼보 C40 리차지 T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이 새로 적용됐습니다. 차량 전용 음성 어시스턴트인 누구오토 2.0을 통해 아리아 음성 명령으로 간편히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0보다 2.0에서는 좀 더 고도화된 팀앱 서비스와 좀 더 똑똑해진 누구 오토 기능을 통해서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팀앱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의 운전 루틴은 개인 사용 이력을 토대로 나만의 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루틴을 설정해두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고 즐겨 듣는 노래나 아침 뉴스를 들려줍니다. 신형 볼보 C40 리차지 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 주행거리가 51km 늘어 완충 시 407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34분이 소요돼 기존 모델에 비해 시간도 6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두 번째 시승한 모델은 신형 S60 B5 얼티메이트 프라이드. 세단의 경쾌한 주행감이 인상적입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해 자동 조향과 속도 조절이 가능해 고속도로 주행 시 편리했습니다. 볼보차 코리아는 오는 11월 전기 SUV인 EX30을 국내 시장에 첫 공개하고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브라질에서 불법 거래 중이던 아기 표범 구출 현장입니다. 어린 표범이 열악한 시설에 방치돼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가까스로 표범을 구출해내고는 차에 태우는데요. 이제야 창밖 세상을 보면서 안도하는 듯 보이는 아기 표범. 야생동물 검사센터로 보내져 재활을 거친 뒤 야생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에 따르면 표범은 약 4천만 원대에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에서 도난당했던 반고흐 작품 봄의 정원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휴관 중이던 미술관에 도둑이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반고흐 작품을 훔쳐갔습니다. 다행히 네덜란드의 미술 탐정이 경찰과 공조해 작품 봄의 정원을 되찾았는데요. 이 탐정은 한 남성이 비밀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그림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내 집으로 찾아와 이케아 가방에 담겨있는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예술범죄수사대는 회수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했고요. 작품 봄의 정원은 다시 전시되기 위해 복원을 거칠 예정입니다. 1884년에 완성된 봄의 정원은 반고흐가 자신의 부모가 살던 네덜란드의 한 마을 정원의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작품 가치는 최고 85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를 두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유해 한 쌍입니다. 언뜻 봐도 얼굴과 몸 크기 모두 사람보다 훨씬 작습니다. 길쭉한 머리와 손가락 3개가 특징인데요. 멕시코 언론인이자 UFO 연구가인 하이메 마우산 씨는 2017년 페루의 한 해변에서 유해를 발견했다며 두 미라는 인간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라는 각각 700년, 18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 만큼 소신에 맞게 추후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리비아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넘게 늘면서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황토색으로 물들고 여전히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약 11,0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가 20,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데르나 인구는 12만 5천 명으로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번 참사 원인으로 기상경보를 제때 하지 않은 리비아 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심의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구호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만 비상기금을 현지에 지원하기로 했고요. 유엔도 중앙긴급대응기금 $1,000만 홍수 대응에 사용하고 구조팀을 모집 중입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GS칼텍스가 오늘 부산 신항에서 HMM과 바이오 선박유 시범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화석연료 선박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65%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해운업계 탄소 감축 계획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D 현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건설 장비 공급 교육과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건설 장비를 공급하고 전문가 양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계열사 하나오션의 주식 861만 9,261주를 약 1,926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오는 11월 16일로 한화시스템의 하나오션 지분율은 11.3%가 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첫 상견례를 갖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당부했습니다.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